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영화 위키드 포그 분석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를 보면 이번 파트 2가 파트 1보다 확실히 어둡고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파트 1보다는 무겁고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트 1은 학교 생활을 다룬 일상이거든요. 그리고 갈등과 성장 등을 다루고 오즈의 세계가 어떤지 아직 진실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다들. 그러다 보니 희망이 넘치니까 보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파트 2는 이제 오즈의 사회가 부패한 사회임을 깨달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저항, 수능을 담았기 때문에 좀 더 파트 1보다는 아무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위 내용이 중점이니 1, 2는 같은 분위기일 수 없어 파트 1 같은 분위기를 기대했다면 좀 당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자면 영화 주제가 사회 정의와 불의를 향한 저항이니 억압받는 동물도 보여주고 잘못돼가는 사회도 보여주니까 좀 더 어두워지겠죠.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무섭다는 느낌도 받기 쉬웠을 듯 합니다. 시작부터 낮은 계급인 동물을 강제 노역시키고 노역 주제가 권력자 권력 강화를 위한 무언가를 짓게 하는 모습이니 고전적인 억압 방법을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해요. 이런 것도 영화를 보자마자 좀 더 어둡다는 인식을 주기 쉬웠을 듯 합니다. 위키드 시리즈를 보면 엘파바 글린다 둘의 각자 유년 시절이 다 마침내 나옵니다. 파트 1에서는 엘파바의 유년 시절만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파트 2에서는 글린다의 유년 시절도 보여주며 둘이 성장한 환경 차이를 보여줘요. 마법을 못해도 모두가 사랑하는 글린다, 마법을 잘해도 모두가 미워하는 엘파바 모습으로 말이죠. 심지어 글린다는 운도 좋아 마침 무지개가 피거든요. 애정, 재능뿐 아닌 운과 불운의 차이로 둘 차이가 극명해지죠. 그럼에도 둘은 서로가 유일한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 구조가 정말 비슷해요. 라디오 음성으로 퍼지는 소식으로 영화가 시작하고 먼치킨 마을에 뛰어가면 무언가 소식을 전하고 애도는 없다 이 노래를 가사만 변형시켜 뮤지컬 노래 시작으로 동일한 구조를 띄웁니다. 이는 전 영화와 같은 구조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하는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영화 위키드 포굿의 감상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인물 간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감정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건이 전개되며 인물의 감정에 따라 바뀌는 음영과 색감을 관찰해보기를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간에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감정을 느끼지? 하면서 급격히 끊기는 느낌도 줬거든요. 저한테는. 때문에 파트 2의 재미와 단점은 둘 다 등장인물들 감정에서 전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뭐 예시로 왜 사자와 보코는 엘파바 탓을 하는 거지? 싶기도 했고 오즈와 글린다 엘파바가 같이 노래 한 곡 부르니까 웃으며 협상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리려는 건 어째서 영화 제목이 포굿 선을 위해서인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걸 설명하면은 이제 그리머리까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엘파바에게 선은 오즈의 정체를 밝히고 동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글린다에게 선은 무엇일까? 이게 파트 2의 주제입니다. 마침내 글린다는 오즈의 세계를 위해서라는 목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 선해지려 노력하기로 하죠. 그 부름에 응답해 마침내 마지막에 그리머리가 작동해요. 즉 그리머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위한 마음씨를 지닌 선한 존재에게만 자신을 허용합니다. 위 이유로 그린머리는 엘파바를 허용한 거죠. 파트 1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오즈 입장에서는 선을 행한 거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만 그게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였죠. 인간만을 위하고 다른 동식물을 억압했으니까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즈라는 사람은 스토리 배경을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가치관을 가졌거든요. 오즈는 근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대 시절이면은 다른 동식물을 소홀히 대한 시기는 안 그랬던 시기보다 압도적으로 더 길었거든요. 지금처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 때문에 멸종도 가능할 거란 시각이 생긴 지는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본다면은 오즈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동식물을 왜 챙기지? 정말 그냥 당연했던 거거든요. 사람만 챙기는 게. 그래서 근대에선 당연한 미덕이었던 사람만을 챙겨주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오즈는 행했었고 심지어 인종차별도 안 해요. 오즈는. 근대에서 너무 많지만 이것만 봐도 사실 오즈 입장에서 정말 최선의 선을 행한 거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오즈는 인간의 내면에서 본성을 읽는 게 정말 뛰어나다고 전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원더풀 노래 가사로 나온다 봤거든요. 참고로 뮤지컬 버전이랑 영화 버전은 가사가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강하니 글린다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오즈는.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건 당연하다고 봤고 이것도 전 영상에서 소개했으니 이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오즈가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였다라고 여겨요. 영화에서. 왜냐면 오즈만큼 입체적인 인물이 없어요. 영화에서. 근대 인류답게 동물은 같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탄압하지만 인간에겐 따뜻하죠.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위해서라면 적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함께하자 하고 협상을 위해 양보해 원숭이도 풀어주죠. 그리고 엘파바가 자신의 딸이었다는 걸 깨닫자 죄책감을 느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오즈의 세계로 떠났잖아요. 그는 절대 선은 아니었지만 절대 악도 아니었다. 즉
그저 한 명의 인간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코로나에 걸려 있어서 사실 영화를 추가로 못 봤거든요. 원래 몇 번 더 보려 했는데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봐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상 네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엘파바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죽었다는 걸 보고 받았을 때 약간 찝찝해하는 표정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이게 좀 왜곡되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오즈는 사람이 죽는 걸 바라진 적어도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람만을 위한 인간적인 캐릭터였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즈 덕분에 인간은 단결할 수 있었고 에메랄드도 부강해졌죠. 그는 적어도 어느 시대에는 필요했을 독재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능한 사기꾼이라 외쳐도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는 정치인이었죠. 사실 오즈가 흑막이고 거하기를 하기엔 애매한 게 더러운 일을 제안하고 시행한 건 다 모리블이거든요. 그래서 오즈가 바지 사장 느낌이 나게 한 장면이 저는 마담 모리블이 허리케인을 일으키겠다고 한 장면이 전 좀 오즈가 바지 사장 느낌이 났어요. 이는 그가 아주 악한 존재는 아니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마담 모리블의 최후가 너무 허무해 아쉬웠어요. 오즈는 악도 선도 아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걸 포함한 인간 그 자체가 전 오즈였다고 봐요. 이제 오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엘파바와 글린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일단 둘은 악이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들인데 하지만 선을 마지막까지 택한 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엘파바 글린다를 보면 전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일단 둘 다 마지막엔 선을 택했다는 거예요. 특히 파트 2는 글린다의 성장이 돋보이거든요. 이제 모두에게 미움받고 동생 네사, 피에로를 잃으나 선을 택한 엘파바 그리고 유일한 친구에게 약혼자를 결혼식 날 뺏기고 그 약혼자에게 총구까지 겨누어진 글린다. 위 상황 속 과연 선을 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저였으면 바로 절대악 됐거든요. 진짜 다 파괴했을 텐데 글린다 입장에서는 엘파바랑 유일한 친구도 죽고 사랑하는 피에로도 죽고 그녀는 심적으로 혼자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마음에 그리머리가 반응을 한 거죠. 전 그래서 정말 둘의 성장이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여겼어요. 정확히는 글린다의 성장이 특히 대단하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이제 둘의 데뷔를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고 여겼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거는 글린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엘파바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식 장면이 절정인데 구조가 비슷해요. 둘 다 길게 내려앉아 옷을 입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양옆에 생명체를 마주한 비슷한 구도를 지녔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죠. 엘파바는 오즈가 동물들 몰래 가둬둔 지하시설, 감옥시설에 들어간 장면이고 그러면서 진실을 또 마주한 장면이고 반대로 글린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혼식 올리는 장면이죠.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며 이를 보면 더더욱 엘파바가 아무래도 안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독교 이야기를 약간 가져온 게 아닐까? 첨가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 혼자 나름대로 상상을 했거든요. 일단 영화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모두에게 미움받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마법 같은 존재가 있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결국 죽음을 택한다. 악 자체를 상징하니 그녀가 죽으면 세상 악은 사라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존재는 죽지 않았고 다른 세상으로 떠납니다. 반대로 그 존재의 부탁과 선함, 유지를 이어받은 존재 글린다죠. 그녀는 여전히 원래 세상에 남아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기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성경이 떠올랐어요. 정확히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예수와 베드로가 떠올랐는데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모든 원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고 부활. 예수의 부탁으로 양들을 돌보기로 하며 그의 가르침을 전파해 세상을 더 좋게 바꾸기로 결심해 제1교황이 되는 베드로. 저는 이 구조가 과연 그냥 우연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기독교가 특히 강한 서구 사회니까 아무래도 위키드도 이걸 살짝 참고하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 구조가 좀 매력적인 이야기 구조긴 하니까 그냥 우연일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는데 아무튼 기독교 위키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영화를 대표하는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파트 1에서는 영화를 대표하는 곡이 Defying Gravity였다면은 파트 2는 영화 제목과 같은 For Good이었다 여기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엘파바와 글린다가 부른 이 노래 있잖아요. 파트 1은 노래로 서로를 향한 응원과 선택, 위키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면 Defying Gravity로 파트 2는 이제 For Good 이 노래로 서로를 향한 감사함과 작별 그리고 위키드의 마지막을 알렸죠. 그렇게 영화 분위기가 파트 1은 좀 희망적이고 힘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노래가. 하지만 파트 2는 좀 더 슬픔이 느껴지죠. 말 그대로 작별이니까 끝이니까. 그러면서 아쉬움도 남고 안타까움도 남고요. 이번에도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에메랄드 시티의 거대한 선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화에서 선벽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사람들을, 두 번째는 국민을 선벽 안에 가두어 밖을 못 보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오즈는 에메랄드 시티 시민에게 1번 역할을 위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2번 역할을 위하죠. 엘파바라는 나쁜 마녀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벽은 실상은 엘파바의 정책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시민들을 철저히 가두기 위해서 성벽이 존재하죠. 그 안에서 엘파바를 사악한 마녀로 만들어 선전하고요. 갇혀있을수록 정보가 적어 속이기도 쉽죠, 사람들을. 그리고 또 도로의 완성을 좀 이야기해보려 하는데 이건 진짜 짧게 얘기하려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한 거니까. 영화에서 이런 대사 나오죠.
그러잖아요. 어디든 오즈에게로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노란 그 벽돌길이 완성되면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오즈가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군대를 보내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더욱 쉬워졌고 탄압하기도 쉬워졌고 박해도 쉬워졌어요. 도로라는 게 애초에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난 영상에도 소개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노래가 많으면 가사를 바꾸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뭔 이야기냐면은, 영화에는 노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노래가 많이 나오는 영화일수록 아무래도 너무 노래가 많으면 중구난방해지고 기억에 남는 노래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게 가사만 바꾸는 형식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리프라이즈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멜로디가 익숙하고 반복하니까 쉽게 뇌에 박히기도 하고 좀 더 흥얼거리기도 쉬워져요. 반대로 물론 노래가 그리 많지 않다면 다 달라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너무 많다면은 차라리 가사만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겠죠. 덜 피곤하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쩌다 오즈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라고. 저는 일단은 오즈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 거는 적어도 오즈 한 명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즈 한 명 때문도 아니고 엘파바 한 명 때문도 아니다라고. 항상 세상이 바뀌는 거는 소수 권력자가 악행을 행하는데 그걸 반대할 집단이 없고, 거기 살아가는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길 멈추고 생각을 하기 멈췄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수 권력자에 의해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걸 막기 위해 의회도 있는 거고, 투표권도 있는 거고, 언론, 출판, 시위, 결사의 자유 등이 있는 건데, 영화에선 그런 자유가 전혀 없죠. 사실 이상한 권력자는 어느 시대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따르는 자들이 문제예요. 오즈가 이렇게 바뀐 건 정책의 불만을 앞에서 표출하지 않고 조용히 따라주는 대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저항 없이 그냥 따라주는 대중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즈가 바뀐 이유는 이상한 권력자가 아니라 이상한 권력자가 하는 말을 따라주는 대중 때문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오즈가 마침내 도로시와 함께 열기구를 타고 자신이 살았던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차별과 억압의 근대가 가고 평화와 공존의 현대가 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즈가 떠나고 글린다가 다시 동물을 오즈의 세계로 부르잖아요. 이는 저는 중세 시대를 거친 르네상스 혹은 세계 대전 종전 후에 근대 등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억압의 기준은 항상 소수 권력자의 변덕에서 나와요. 나머지 계급과 개체는 이를 불평할 뿐 강제로 따르거든요. 하지만 그 소수의 권력자가 마침내 떠나니까 사람들은 이제 굳이 안 따라도 되니까 다시 포옹을 시작하죠. 동시에 글린다라는 권력자는 이제 포용을 외치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침내 평화가 온 것도 있고요. 사실 차별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원주민이 이민자를 차별하거나, 이민자가 원주민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원주민끼리 차별하거나인데, 오즈 세계관은 이민자 권력자가 원주민끼리 차별하게 만든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이민자 권력자인 오즈가 떠나자 원주민끼리 차별은 사라졌죠.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차별과 억압의 근대가 가고 평화와 공존의 현대가 왔다고요. 그리고 또 좀 흥미로웠던 점이, 이제 저는 글린다가 수총을 피한 게 참 이 영화에서 다른 점이자 흥미로운 점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면 보통 대중에게 사랑받는 인물은 현 권력자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거든요. 때문에 공공의 적을 제거하는 순간 수총당해요, 보통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씌워 명성이 가려지거나 망가지거나 그러는데,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엘파바라는 공공의 적이 없어지니까 글린다가 오즈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수총도 피하고 권력도 챙기고, 그래서 참 재밌었다, 다르게 보였다 라고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일단 영화를 보자마자 느낀 게, 이게 전체 관람가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영화 끝나자마자 찾아봤어요. 이게 몇 세 관람가인지. 전체 관람가인 거예요. 좀 그래서 솔직히 등급 매기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감정을 느꼈냐면, 저는 진짜 영화 보신 분들은 공감할 텐데, 일단 피에로와 엘파바가 다시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러고 엘파바 숙소에 하룻밤 지낼 때 좀 이때 섹슈얼 모사가 너무 꽤 직설적이라 당황스럽거든요, 솔직히. 애들도 보는 건데 왜 이러지 싶기도 했고, 그리고 피에로를 그냥 스킨십 하고 싶어 안달난 약간 수코처럼으로만 묘사했기에 왜 저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상했어요, 진짜로. 오랜만에 만난 남녀가, 하다못해 아직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남녀가 만나자마자 하는 게 그냥 이런 게 다라고?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어떻게 전체 이용가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이어도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그래서 좀 약간 볼 때 눈살 좀 찌푸려졌습니다, 전 솔직히. 네, 이건 전체 이용가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진짜 영화 보는 내내. 물론 위키드 파트 1에서도 이제 엘파바 엄마가 불륜하는 장면이 좀 눈살이 찌푸려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말 초반부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후에 좋았던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잊혀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비중이 크지 않은 노래가 나오니까 그 장면이 크게 생각이 안 났던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포9에서 엘파바와 피에로가 함께하는 그 장면은 영화의 주요 노래 중 하나에 쓰이는 장면이었다 보니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에서 이렇게 묘사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불편함이 컸습니다. 사실 어떤 영화도 불편한 장면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좋았던 장면이 불편한 장면을 있게 하면은 보통 그것도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번 위키드 포9은 위키드 파트 1과 달리 그 불편했던 장면이 잊혀지기에는 좀 부족했다,
좋았던 장면이 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자면 양초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심장이 없지만 매우 감정이 충실했던 양초인간이었다 여기거든요. 저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초인간은 심장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정을 함께 하는데 그렇다기에 위키드에서 너무 양초인간이 분노라는 감정에 충실해서 저는 해당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이해함도 느꼈어요. 무언가를 표현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거를 쏟아붓듯이 감정을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초인간이 원래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다라는 컨셉이긴 하지만 그냥 기계처럼 딱딱하게 말해도 될 텐데 격양돼서 쏟아내듯이 말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전 들었어요. 심장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원래 감정이라는 게 심장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아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디파인 그래비티 엘파바 포스는 어디로 갔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위키드 파트 1 마지막은 오즈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마법사라 이미지를 심었거든요. 엘파바가 이제 디파인 그래비티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영화에서 에메랄드 시티를 정전시키는 연출은 영화에만 나오는 연출이에요. 뮤지컬이 안 나와요. 영화에만 나와요. 그리고 뭐 날아다니면서 원숭이 병사들도 따돌리고 이제 오즈의 병사하고도 충돌하는 그 장면도 다 뮤지컬엔 안 나와요. 영화에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엄청난 대적자가 될 것처럼 연출을 하고 기대감을 심어놓고 파트 1 마지막에 하지만 막상 파트 2에서 포 9에서는 그녀가 오즈를 죽게 할 만한 어떤 활약이나 힘을 보여준 게 없어서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까지 뮤지컬과 달리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아쉬웠어요. 디파인 그래비티는 진짜 뮤지컬보다도 더 어쩌면 더 좋게 나왔다고도 여기고 좀 더 힘있게 나왔다고도 여기지만 그 힘이 포 9세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그렇게 여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화 위키드 포구 이제 분석 리뷰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직 목이 안 좋아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도 부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원래 영화 그래도 한 2번 3번은 더 보고 분석 리뷰를 해야 좀 더 정확한데 아무래도 영화관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분석을 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부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주토피아2도 개방했다길래 그것도 보고 분석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배수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